굉장히 음식점 총량제부터 주사일제,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재명 후보의 행보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콘텐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러 가지 내놓고 있는데 너무 클릭해야 된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이번 대선에서 왜 윤석열, 이재명 두 분이 호출됐는지를 먼저 잘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보는 사람들 입장에 되게 답답한 거예요. 이재명 후보라는 캐릭터는 뭐냐?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요. 그거 맞네요? 합시다. 능력이 있어. 똑똑해. 나쁜 놈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뭐냐 하면 왜 사회주의로 가지 않을까? 시장이 망가지지 않을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끝장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되고 나서 최근 들어서 특히 정책적인 의제를 굉장히 발빠르게 많은 부분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논란거리도 불거지고 있고, 일부는 이렇게 좀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물러선 부분도 있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같은 경우는 관철을 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대선판의 프레임 자체를 정책과 비전 논쟁으로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지 않나 보여지는데, 이 문제, 이재명 후보의 행보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김성애 열린민주당 대변인, 이현주 전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김 대변인께서는 이재명 후보 어쨌든 최근 들어서 굉장히 음식점 총량제부터 주사일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등 이 정책적인 의제를 가지고 많이 던지고 있고, 특히 2030의 그 청년들과의 접점들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고 포인트가 어디에 있다라고 지금 보시는지. 자, 지금 보면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 정책을 던지는 데 있어서 언론이 특히 나서서 섣부르다. 뭔가 맨날 손바닥 뒤집는다. 네. 뭔가 불안하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 많이 하고 비판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왜 윤석열, 이재명 두 분이 호출됐는지를 먼저 잘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야당이 비판하는 점도 있고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점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굉장히 절차적 민주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결정이 되면 우리가 보기엔 대통령이 결정 하나 하면 되는 문제인데, 네. 기재부 장관이 정할 겁니다. 총리가 할 겁니다. 그래서 부처에 권한을 주고 하는 것처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죠. 하니까 보는 사람들 입장에 되게 답답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서 쭉 내리면 될 것 같은데 뭘 자꾸 토론을 하라 그러냐라고 해서 이 답답증이 쌓인 거죠, 지금. 쌓여 있는데 그럼 해결책을 가지고 나온 사람 두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방식은 본인도 이제 얘기하지만 전두환이 딴 건 빼고 정치는 잘했다라고 말하는 대목이 잘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군인, 검사 이제 같은 계통의 조직적으로 하는 그냥 밀어붙여, 그쵸, 상명하듯이 이렇게 오다가 내렸으니까 딱 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난 저런 시원함을 느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유권자들이 많은 것이고, 네. 그럼 이재명 후보라는 캐릭터는 뭐냐?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요. 그거 맞네요? 합시다. 모든 결정이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누군 경박하고 경솔하다라고 하지만 국민들은 이게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곡을 치우는 문제만 해도 이게 무슨 대단한 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자리에 가서 앉아서 욕먹을 거 다 먹고 들은 다음에 설득해서 해결했잖아요. 저렇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언론인들이나 엘리트들이 보기엔 뭔가 준비 안 된 얘기를 마구 쏟아놓는다 생각을 하겠지만, 유권자들 입장에선 던져놓고 맞으면 팍 가고 아니면 빨리 버리고 이러는 것들, 이것이 이재명 후보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되느냐? 그게 김대중의 정책이든 박정희의 정책이든 국민들한테 맞으면 쓰면 되지. 그게 출처가 뭐 중요하냐, 정치에서 그런 게 라는 표현으로 잘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던지고 있는 저런 것들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정신없어 보이겠지만 저런 속에서 국민들은 시원함을 느낄 것이다 라고 좀 예측해 보겠습니다.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죠? 저는 본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잘 몰아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청년층과의 접점들을 만들어가는 부분들은 어떻게 봐요? 최근에 어쨌든 청년 세대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높은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그건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지금까지 내로남불을 포함해서 잘못해 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특히 청년층이라고 다 포함해서 얘기할 수는 없겠는데, 내가 아무리 일해도 내 집을 못 사겠구나라고 생각하는, 혹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일자리를 못 구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대략 60%가 넘는 청년들의 절망을
민주당이 아무런 대책을 못 세웠다는 데 대해서 불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이재명 개인에 대한 불호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하. 반면에 윤석열 후보의 불호는 이준석 대표의 접점으로 만들어진 불호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든 이 주어지는 2, 3주 기간 동안 20, 30대 시장을 그 민심을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딱히 뭐가 이렇게 딱 됐구나라는 그림이 그려지진 않네요. 이현주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후보 최근에 이런 정책적인 의제 던지는 부분이나 2030과의 이 공약. 그리고 저는 제가 만약에 이제 이재명 후보의 이제 전략에 네. 대해서 조언을 보면 하신다면? 뭐 제가 조언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평가를 하신다면 평가를 하면 예. 이재명 후보는 지금 좀 참모들하고 앉아가지고 좀 근본적인 전략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뭐 이렇게 잡다하게 뭐 어디 가가지고 막 열심히 한다고 이게 바뀌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네. 일단 정권 교체 민심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높죠. 네. 그러면 정권 교체냐 정권 유지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권 유지라는 거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문재인 정권이 계속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누가 문재인 정권이 계속되길 원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아주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 말고는 정권은 바뀌기를 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권 교체 민심이 높은 건 당연한 거예요. 정권 말기에. 저는 이것이 반드시 야당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왜 바뀌길 바라냐? 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냐? 그건 김성애 대변인님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아하. 이분이 굉장히 매너가 좋으시긴 하시지만 답답해요. 답답하다. 에, 뭐가 이렇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뭘 해놓고 실패라도 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아예 하시질 않아요. 뭐 이제 하는 듯 하다가 그냥 말잖아요. 그러니까 추진력이 없다는 이미지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분이 외교적으로 굉장히 굴종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셨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특히 2030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게 2030의 특성을 저도 요즘에 홍준표 후보 도와주면서 굉장히 많이 파악하게 됐고 요즘에 그거를 지금 연구하고 있는 중인데 2030은 지금 저하고도 다르게 선진국에서 태어난 친구들이에요. 선진국에서. 우리나라가 네. 잘 살게 된 상황에서 그렇죠. 태어난, 네. 그래서 그리고 글로벌한 거를 태어나면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접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뭐냐면 근본적으로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 그러니까 이들이 원하는 거는 난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네. 나한테 엄마 찬스, 아빠 찬스도 필요 없고 심지어 국가 찬스도 필요 없어. 국가가 날 도와줄 필요도 없어. 다 네. 필요 없고 대신에 공정하게 관리해줘. 이거예요. 내가 알아서 내 힘으로 일어날 테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친구들은 아니 나는 외국 나가서도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어. 근데 왜 자꾸 나한테 뭐 도와준다고 그러는 거야. 네. 근데 그래 놓고는 쥐들끼리 해먹고 룰은 엉망이야. 관리가 안 돼서.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나한테 제대로 이 시스템 관리해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근본적으로 이들은 글로벌 선진 시민의 스타일을 갖고 있고 약간은 미국이나 이런 그 유럽의 어떤 젊은이들하고 비슷한 수준에 있다. 그래서 무턱대고 도와주는 걸 바라지 않아요. 그리고 자유주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2030에 대한 분석을 너무 그렇죠. 그래서 심도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공정한 경쟁을 원하는 거지. 네. 경쟁 자체가 싫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우리 세대하고 좀 달라요. 저희는 IMF 세대라서 경쟁 자체가 두렵고 막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네. 국가가 도와줬으면 이런 게 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경쟁은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공정하게 관리해줘. 이게 핵심이고 그렇게 보면 저는 아까 이제 뭐 그 어떤 추진력, 강함 이런 것 때문에 윤이든 이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호하는 거.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비교돼서 요건 맞는데 이 두 사람의 문제는 이제 자칫 행정 독재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요런 문제가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선거에서 그러면 뭐가 지금 또 더 부족하냐 했을 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러한 상황을 잘 인식을 하고 사실은 본인이요. 그래서 저는
콘텐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콘텐츠에 네. 방식이나 이런 게 아니죠. 제가 오히려 이재명 후보는 이번에 보니까 콘텐츠 자체에 문제가 있다. 2030하고 소통하려 노력도 많이 하는 편이고 네. 어쨌든 커뮤니티에도 직접 들어가 보기도 하고 뭐 어제는 또 홍준표 후보의 공약을 하나를 뺏겨가지고 공매도 폐지 비슷한 걸 내놨더라고요. 네. 우리 깜짝 놀랐는데 뭐 어쨌든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콘텐츠 지금 현재의 젊은 층의 트렌드는 1980년대 90년대식의 어떤 사회주의나 무작정 어떤 퍼주기식 복지하고는 좀 친하지 않다. 그래서 룰을 공정하게 만들고 공평한 상황에서 경쟁하게 하되 그런 부분들 기회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힘 쪽으로 약간 더 쏠리는 이유가 성향 자체가 약간은 공정한 기회를 원하는 거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그마저도 공정한 기회를 줄 수가 없고 굉장히 기득권적이다 이렇게 되면 돌아서겠죠. 근데 일단 이재명 후보가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 가지 내놓고 있는데 우선 뭐냐면 좀 우클릭해야 된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그다음에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좀 주체적인 얘기를 해야 된다. 그건 이재명이든 윤석열 후보든 마찬가지인데 지금 젊은 층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 굉장히 굴종적 모습, 특히 중국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도 아무런 성과가 안 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주체적인 목소리를 내고 이것을 심각하게 반일, 반미, 뭐 친중 이런 식의 이분법적인 게 아니라 대한민국은 이제 우리도 선진국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체성을 가지고 이 다른 나라들하고 제대로 외교를 펴나가겠다 하는 굉장히 자부심 있는 태도가 보여져요. 아, 그래서 저 사람이 우리 수준에 맞는 글로벌한 사람이구나. 아니면 촌스러운 옛날 마치 정근대 시대의 후진적 한국에서의 사람이구나. 이거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은 아직 전 못 본 것 같아요. 이현주 의원님 얘기 중에 우클릭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최근에 저 이재명 후보가 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고 하는 부분과 좀 관련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경제 정책에는 좌우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의 스타일이 그렇고요. 뭐 절대 안 되는 금기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가 먹을 걸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주는 가장 큰 답답함 중에 하나가 무조건 이건 안 돼라고 이제 몇 가지 선을 쳐놓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 선에 대해서 깨는 모습을 이재명 후보가 보여주는 것으로 이재명은 좀 다르겠네라고 아까 이현주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 중에 이재명으로 정권 교체를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10% 만들면 그럼 이기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여전히 40%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10%를 어떻게 잘 모셔오느냐에서 승부가 갈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네. 요만 좀. 예, 짧게 말씀. 아니 우클릭이라는 거는 저는 뭐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쭉 내놓은 거 기본소득 뭐 그다음에 또 뭐죠? 음식점 총량제 네. 이런 것도 굉장히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도 예를 들면 부동산 같은 경우도 뭐 토지세 매워가지고 무조건 막 그거 하겠다. 뭐 그런 물론 이제 다 일가구 다주택자들, 막 투기성 이런 거는 저는 강력하게 규제해야 된다고 보지만 예를 들면 일가구 1주택자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아무런 그것도 없는데 지금 엄청난 세금을 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든지 이건 감세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젊은 층은 집을 사고 싶은데 대출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데 자유가 억압돼서 안 되는 부분들. 그래서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는 저는 자유시장 경제를 최대한 보장을 하고 이게 밖으로 삐져나가는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제하는 게 맞지. 근데 이제 약간 보면 시장을 막 이렇게 통제하려는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주의적으로 보이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유능한 사람이야. 능력이 있어. 똑똑해. 뭐 나쁜 놈인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놈자 붙여서. 근데 그런 반응은 있어요. 근데 뭐냐 하면 왜 사회주의로 가지 않을까? 이 시장이 망가지지 않을까? 기업인들이라든가 또 이제
건전한 그 시장주의자들이 방향에 대한 불안감.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타파를 하지 않으면 저는 어렵다고 보죠. 토지세 얘기는 좀 약간 반박을 드려야 되겠는데 어쨌건 오늘 크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지금 토지세를 놓고 보면 실효세율을 현 수준의 0.17% 되는 걸 1% 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하는 건데 그리고 그렇게 해서 걷어들인 세금으로 기본 소득으로 돌리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경우엔 90%의 국민들은 세금을 현재보다 덜 내거나 아니면 돌려받는 형태가 될 것이다. 근데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지금 법인 상위 1%가 전체 법인 소유 토지의 70%를 넘게 갖고 있고 또 상위 1%의 개인이 전체 개인 소유 토지의 30%를 넘게 갖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나라는 아니고 이분들이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나머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면 그래서 좀 뭐 이런 문제는 뭐 이걸 사회주의라고 비판하실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대선의 의제로 던지고 한번 논쟁해 볼 만한 주제가 아닌가라고 10%만 생각합니다. 부과한다? 10%만? 그러니까 실제로 세금 내는 것이 10%만 더 과한 부담이 될 것이고 나머지 90%는 부담이 줄 것이다라는 것이 이재명 후보 측의 계산입니다. 네,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예를 들면 1가구 1주택 그럼 이제 종부세는 없어지죠. 네. 예, 그러니까 이 토지세가 들어오면 종부세가 종부세 없어지나요? 자체를 없애고 토지세로 다 전환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일부 또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1가구 1주택에 재산세를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아니면 1가구 1주택자의 대출을 늘리겠다든지 완화하겠다 예. 이런 걸 한번 던져보세요. 그러면 반응이 있을 거예요. 이현주 전 의원이 뭔가 중산층 정책적인 중에서.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마지막 이재명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최근 행보의 평가 이현주 전 의원, 김성애 열린민주당 대변인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